일산의 신축 타운하우스에서 열린 가족 모임. 남편은 내 바로 옆자리에서 형님을 위해 새우를 까고 있었다.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본 시어머니가 왜 먹지 않느냐고 물으셨죠.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먹을 수 있겠어요? 어머님 아들이 맛있는 건 전부 형님한테 갖다 바치는데 제가 설마 공기라도 씹어 먹을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온 가족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일요일 아침 경기도 일산의 새 주택단지에 있는 3층짜리 시댁은 평소와 달리 소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앞당겨 열면서 친척들이 모두 모여 함께 식사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 7시부터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직접 대하와 전복, 한우와 생선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찜통처럼 더운 주방에서 몇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요리를 식탁에 내놓았을 때 제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두 팔은 쑤시고 아팠습니다. 기름 냄새와 뜨거운 열기에 머리가 핑 돌 지경이었죠. 거실 중앙의 긴 식탁에는 10여 가지의 요리가 가득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해물파전, 대하찜, 전복버터구이, 육회, 모둠전, 문어숙회, 오색꼬치, 연어 샐러드까지.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외가 쪽 친척들과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주버님인 성진 씨는 시어머니의 왼쪽에, 동서인 은영 씨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새로 산 듯한 크림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웨이브 넣은 머리에 립스틱을 꼼꼼히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제 오른쪽에 앉았죠. 이렇게 가득 차려진 상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은 뿌듯했습니다. 오늘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다했으니 모든 것이 평화롭게만 지나간다면 이 정도 피곤함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 자리에 앉아 밥그릇을 들자마자 민준 씨가 손을 뻗어 접시에서 가장 큰 새우를 집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그는 아주 능숙하게 껍질을 까고 내장을 제거하더니 몸을 기울여 하얀 새우살을 은영 씨의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형수님, 좀 드세요. 요즘 부쩍 마르신 것 같아요. 은영 씨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죠. 아이고 도련님, 저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드세요. 시어머니는 바로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속이 깊어서 식구들 챙길 줄 안다니까. 형수가 요즘 기운이 없으니 잘 먹어야지. 저는 젓가락을 든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새우 한 마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새우를 계속해서 깠습니다. 까는 족족 모두 은영 씨의 그릇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면 제 앞에는 흰밥 한 그릇과 아직 손도 대지 않은 간장 종지뿐이었습니다. 저는 텅 비어가는 새우 접시를 보았습니다. 남편이 형수를 위해 고개를 숙이고 새우를 까는 모습, 그 재빠른 손놀림과 의미심장하게 스치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목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주방에 서 있었던 것은 저입니다. 이 모든 음식을 준비한 것도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탁에 앉으니 여왕처럼 대접받는 사람은 동서였습니다. 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가정부 같았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식탁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나야, 너는 왜 안 먹고 있니? 저는 고개를 들어 네 번째 새우를 까고 있는 민준 씨의 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뭘 먹을 수 있겠어요? 남편은 새우를 까서 전부 형님 그릇에만 넣어주고 맛있는 음식도 다 그쪽으로 돌려놓았는데요. 공기라도 먹어야 배가 부르겠네요.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획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수님이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내가 몇 점 챙겨드린 게 뭐 어때서?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몇 점 챙겨준 거라고? 챙겨주는 게 고작 새우 서너 마리를 한 사람 그릇에만 몰아주는 거야? 바로 옆에 앉은 아내는 안중에도 없고 은영 씨의 눈가가 금세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한급히 그릇을 내려놓았죠. 유나 씨, 오해하지 말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진심 어린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나 익숙한 종류의 연약함. 항상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그런 연약함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말을 곱게 못하니? 즐거운 식사 자리에 동서 챙겨주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우리 집은 원래부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집안이야. 저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식탁 밑으로 손을 꽉 쥐었죠.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 그 말이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게 평범한 오해라면 왜 저는 항상 소외감을 느껴야 했을까요? 왜 은영 씨만 오면 민준 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걸까요? 왜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든지 기억하는 걸까요? 왜 그녀의 생일에는 몰래 돈을 보내 선물을 사주는 걸까요? 정작 제 생일에는 오늘 야근이라 늦어, 먼저 자 라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고 다짐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민감한 걸지도, 어쩌면 은영 씨가 동서이고 한 집에 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모든 것이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직접 차린 이 밥상 위에서 그 우연은 제 자존심을 후려치는 명백한 따기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창피하게 굴지 마.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2년 전 제가 결혼한 남자. 그가 입고 있는 셔츠는 지난달 제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있는 시계는 결혼기념일에 제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타고 다니는 차도 할부금이 가장 버거웠을 때 매달 돈을 보태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가족 앞에서 그는 마치 제가 자신을 망신시키는 사람인 양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가 창피하게 구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남들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을 한 건가요? 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윤아, 당신 정말 너무하는군.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차갑게 느껴질 만큼 침착했습니다. 너무하다고요? 전 아직 너무한 말은 시작도 안 했어요. 아내가 있는 남자가 가족 식사 자리 한가운데서 아내보다 형수를 더 챙기는데 어머님은 그게 정상이라고 하시네요. 아마 제가 너무 구시대적인가 봐요. 시어머니가 손으로 식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말 조심해라. 어른한테 버릇없이.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아주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조심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물어봤을 거예요. 도대체 이 집에서 누가 진짜 외부인인 거냐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 민준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영 씨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처음부터 조용히 앉아있던 아주버님 성진 씨도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방금 이 집의 화목이라는 포장지를 찢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한 번 입을 년 이상 다시는 예전처럼 순종적인 아내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거실에 설치해둔 카메라 앱에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고 다시 은영 씨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늘 저를 가장 아프게 한 일이 아직 최악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그 알림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손에 꽉 쥔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 시어머니의 화난 숨소리, 은영 씨의 아주 작은 훌쩍임, 모든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오직 민준 씨의 눈빛만이 제 신경을 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까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될 것을 계속 말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자자. 사소한 일 가지고 다들 그만해. 오늘 좋은 날인데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자.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좋은 날, 집안 분위기. 듣기에는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항상 억울함을 삼켜야 했던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민준 씨가 자리에 앉으며 전 하나를 대충 집어 제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자, 먹어. 이제 그만 화 풀어. 저는 그릇에 덩그러니 놓인 전을 보았습니다. 헛웃음이 나와 목이 메었습니다. 정성껏 간 새우 3마리는 다른 사람에게 바치고 제가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나서야 겨우 생색내기용 전 하나를 던져주다니. 저는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 방에 들어가서 좀 쉴게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저는 몸을 돌려 2층으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저는 바로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그 카메라는 제가 한 달여 전에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동네에 낯선 사람들이 어슬렁거려서 거실과 현관을 감시해야 한다는 핑계를 댔죠. 설치하던 날, 가족들은 모두 제가 꼼꼼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누구도 그 물건이 오늘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낼 칼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제가 주방에서 마지막 요리를 들고 나온 시점부터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모든 움직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민준 씨는 그때 필요 이상으로 은영 씨에게 가까이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기울여 아주 작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은영 씨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죠. 그리고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식탁 아래에서 민준 씨의 손이 은영 씨의 손에 살며시 닿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느리게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아니었죠.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스치는 것이 아주 익숙해 보였고 그녀 또한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아주 살짝 그의 손을 쥐었습니다. 아주 가벼웠지만 그들의 관계가 제가 애써 스스로를 속여왔던 것처럼 결백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리는 무서울 정도로 냉정해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불쾌한 감정이 틀리지 않았던 거구나. 민준 씨가 저와 대화하다 무의식 중에 은영 씨의 이름을 불렀던 일들. 그가 접대를 하러 간다고 했지만 카드 내역서에는 은영 씨가 자주 SNS에 올리던 고급 레스토랑이 찍혀있던 일들. 그녀가 약한 척 할 때마다 그가 즉시 나타났던 일들.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제가 의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 앞에서 너무나 교묘하게 연기했던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게 굳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려 애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편애하고 아주버님이 무기력해도 민준 씨만 저에게 진심이라면 이 결혼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 밖에서 세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문 열어. 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할 말이 있으면 방에 와서 둘이서 하지. 왜 온 가족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줘?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그의 눈에 서린 초조함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망신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더 알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들어 올려 방금 본 영상을 재생시킨 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민준 씨의 시선이 화면에 닿자마자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분노는 창백함은 경악으로 바뀌었죠.
그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듯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를 멈춰 세울 만큼 차가웠습니다. 설명해봐요. 민준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건 그냥 형수님이 좀 어지럽다고 해서 넘어질까봐 내가 손을 좀 잡아준 것뿐이야.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웃음은 아마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했을 겁니다. 손을 잡아준다고? 손을 잡아주는 게 손가락 하나하나를 그렇게 쓸어주는 거야?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정말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투를 바꿨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지 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잖아. 제 마음이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부인하며 마치 제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좋아요? 계속 그렇게 사실대로 말하기 싫으면 잠시 후에 아래층에 내려가서 온 가족 앞에서 직접 설명하세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결혼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죠. 저는 그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덮기 위해 저자세를 취할 것인가. 결국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나야, 일단 진정해.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설명해봐요. 그냥 평범한 동서와 시동생 사이인데 왜 이 영상을 보고 그렇게 경악했어요? 그는 말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민준아, 유나야, 둘이 위에서 뭐 그렇게 오래 있어? 내려와서 손님들하고 인사해야지. 민준 씨는 문 쪽을 쳐다봤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아까의 초조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가식적인 부드러움으로 바뀌어 있었죠.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마. 오늘 사람도 많은데 나중에 내가 설명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떤 일은 나중으로 미룰수록 사람들이 나를 더 바보로 알아요. 말을 마친 저는 먼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황급히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2층에서 거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한 걸음 한 걸음은 제 결혼 생활 자체를 짓밟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식탁 주위에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처음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 저와 민준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계속 참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화목한 가족이라는 가면을 찢어버릴 것인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곧장 걸어가 휴대폰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또 뭘 어쩌려는 거냐? 저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은영 씨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녀는 아주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붉었고 표정은 늘 그렇듯 가련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만약 제가 직접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저 역시 그녀가 무고하다고 믿을 뻔했습니다. 저는 은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제가 만든 음식이 입에 맞으세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유나 씨,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맛있으셨다니 다행이네요. 다만 음식을 드시는 분이 지켜야 할 선은 모르시는 것 같아. 아쉽네요. 시어머니가 식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유나야, 버릇없이 굴지 마. 할 말이 있으면 똑바로 해. 비꼬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똑바로 하길 원하시면 똑바로 말씀드리죠. 저는 휴대폰 화면을 돌려 영상을 재생시킨 후 식탁 한가운데로 밀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소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은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초였지만 민준 씨의 손이 식탁 아래로 내려가 은영 씨의 손을 만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영 씨가 그 손길에 은밀하지만 다정하게 화답하는 모습까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까부터 조용히 있던 아주버님 성진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타일 바닥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은영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여보. 그게 아니라 성진 씨가 민준 씨에게 획 돌아섰습니다. 너 설명해봐. 민준 씨는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상을 다 보기도 전에 황급히 달려들어 휴대폰을 집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걷어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고작 몇 초짜리 영상 가지고 누굴 모함하려는 거냐? 동서랑 시동생이 가까이 앉아 있다가 손 좀 스칠 수도 있지. 그 말을 듣자 저는 정말 웃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명백하게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잘못을 감싸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니, 감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폐하는 것이었죠. 만약 이 일이 드러나면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가풍, 체면, 명예가 모두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손 한 번 스친 건 괜찮을 수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형수에게만 새우를 까주고 그런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식탁 밑에서 몰래 저런 짓을 하는데도 어머니는 괜찮으시다면 저도 할 말 없어요. 아니면 이 집에서는 저만 손해를 보면 모든 일이 다 괜찮아지는 건가요? 은영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씨, 제발 그만해요. 내가 빌게요.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비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제 남편이 까주는 새우를 하나씩 받아먹을 때 미안한 마음은 없었어요? 제 돈으로 산 새 원피스를 입고 있을 때 죄책감은 없었냐고요? 식탁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고 성진 씨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헛소리라고요? 지금 은영 씨가 입고 있는 저 크림색 실크 원피스, 당신 명의로 된 가족카드로 결제됐지만 그 카드 값은 제 월급 통장에서 나가요. 지난달 6일 밤 더현대 서울 매장에서요. 가격은 40만 원. 결제 시간까지 말씀드릴까요? 민준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은영 씨는 뒤로 물러서다 옆에 있던 물컵을 엎지를 뻔했습니다. 성진 씨가 아내에게 돌아섰습니다. 목에 핏대가 섰죠. 사실이야? 그녀는 몸을 떨었습니다. 여보, 그 망설임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성진 씨가 손을 들어 은영 씨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울 정도로 컸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성진아!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핏발 선눈으로 남동생을 노려봤습니다. 민준아, 내가 너를 친동생으로 생각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준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잔치가 끝장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이 가족의 위선적인 체면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진 씨의 따기 소리 이후 거실은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른 것처럼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영 씨는 뺨을 감싸쥔 채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같은 가련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 옆에 못 박힌 듯 서서 두 손을 늘어뜨린 채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그가 그토록 애써 숨겨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죠.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 앞으로 달려가 그를 막아서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됐다! 그만해! 오늘 이 집안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유나야, 이제 속이 시원하니? 형제끼리 싸우게 만들고 남의 부부 사이를 이간질 시켜놓으니 기분이 좋아?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시려서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큰며느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추악한 껍데기를 벗겨낸 제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제 행동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바로 그 침착함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반은 맞아요. 오늘 제가 모든 걸 확실히 하려고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건 제가 아니에요. 제가 민준 씨한테 식탁 밑에서 형수 손을 잡으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 돈으로 다른 여자 옷 사주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요. 당신들이 한 짓에 대해 오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된 것뿐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너는 거기서 뭐하고 서 있어? 말 좀 해봐. 그냥 오해라고, 다들 오해한 거라고 말하란 말이야? 민준 씨는 어머니를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반걸음 앞으로 나서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은영 씨한테 원피스를 사준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형수님이 우울해하셔서 그냥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진 씨가 달려들어 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위로? 네가 내 아내를 네 아내 돈으로 위로해? 넌 나를 뭘로 본 거야? 민준 씨의 셔츠 깃이 한쪽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끼어들어 성진 씨의 손을 떼어내려 하며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마치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음식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정성껏 돌본 대상이 가족이 아니라 그저 저를 번갈아가며 이용해 먹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접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들 싸움은 끝나셨어요? 끝나셨으면 이제 제가 돈 얘기 좀 할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이 집에서 그들을 진정으로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돈이었을 겁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식탁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민준 씨에게 보낸 돈의 내역서 사본이에요. 이 집 1층 리모델링 비용일 500만 원. 성진 씨 공장에 자금이 막혔을 때 급하게 빌려준 돈이 500만 원. 가구 구입비, 생활비, 어머님 용돈, 그리고 민준 씨가 가족을 위해 쓴다고 했던 자잘한 돈들까지 총액은 제가 다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더해봤으니까 거의 0만 원이에요. 시어머니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성진 씨는 동생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류 뭉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은영 씨도 우는 것을 잊었습니다. 오직 민준 씨만이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이걸 왜 꺼내는 거야? 저는 그를 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제가 그냥 몇 마디 싸우고 말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갑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성진 씨의 서명이 있는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이 500만 원은 작년 말까지 갚기로 한 돈이에요. 가족끼리 얼굴 붉히기 싫어서 독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이제부터 저는 당신들과 한 가족이 아니니까요. 성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나야, 너무 심하게 굴지 마. 공장 사정이 어려운 거 알잖아.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알죠. 하지만 공장이 어려운 와중에도 형님은 40만 원짜리 원피스를 입고 다니셨다는 것도 잘 알아요. 어머님은 새 금목걸이를 하셨고 민준 씨는 제 돈으로 다른 사람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갔죠. 제가 더 이상 이 집안 전체를 먹여 살릴 의무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이를 갈았습니다. 네가 며느리인데 어떻게 돈 얘기를 그렇게 남처럼 할 수가 있니?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당신들이 저를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요. 진짜 가족이라면 며느리를 하루 종일 주방에 세워놓고 식탁에서는 찬밥 신세로 만들지 않아요. 진짜 가족이라면 아들이 친척들 앞에서 아내를 모욕하는데도 그게 사소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부터는 남처럼 계산하는 게 편하겠네요.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나야, 가족들을 궁지로 몰지 마. 저는 웃었습니다. 제 자신도 쓰게 느껴질 만큼 피곤한 웃음이었습니다. 궁지요? 민준 씨, 당신 착각하고 있네요. 처음부터 당신들에게 궁지로 몰린 사람은 바로 저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선택지를 2개 드릴게요. 첫째, 3일 안에 빌려간 돈을 모두 갚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세요. 최소한 어떻게 갚을 건지는 알려줘야죠. 둘째,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이 차용증으로 소송을 걸고 동시에 이혼 소송도 제기할 거예요. 이혼이라는 2글자를 듣자 시어머니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당신 뭐라고?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가 당신과 이혼하겠다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굳어버렸고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아마 그들 머릿속에서 저는 싸울 수도, 화를 낼 수도, 몇 마디 협박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절대로 정말로 떠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항상 참는 쪽이었으니까요. 남편을 위해서 참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조금만 더 잘하면 언젠가 그들도 알아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떤 사람들은 양보하면 할수록 더 기어오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나야, 헛소리하지 마. 이혼이 무슨 화났을 때 협박하는 말인 줄 알아?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협박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가방을 열어 연노란색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미리 준비해뒀어요. 민준 씨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냐? 저는 봉투를 그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혼 소장, 재산분할 협의서 초안, 계좌 이체 내역 사본, 차용증, 그리고 몇 가지 관련 증거들이에요. 이번에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성진 씨마저도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런 날을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는 것을, 다만 오늘은 더 이상 물러설 이유가 없어진 것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봉투를 낚아채 안에 서류들을 꺼내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려서 종이 끝이 함께 떨릴 정도였습니다. 당신 미쳤어?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했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안 망신? 당신 아직 여기가 집안이라는 걸 알기는 아는구나? 형수랑 몰래 만날 때 그 2글자를 생각해 본 적은 있고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투를 바꿨습니다. 아까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오싹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유나야,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진짜 현명한 거다. 남자가 가끔 철없이 굴 때도 있지만 아내라면 남편을 다시 끌어와야지. 누가 조금만 문제 생겼다고 이혼부터 하려고 하니.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가 도덕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을 올가매는 방식이 얼마나 익숙한지 처음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 생각하셨어요. 가정을 지킨다는 게 눈 감고 모욕을 참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남편을 다시 끌어온다는 것도 그가 제 자존심을 짓밟도록 가만히 서 있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이 가정을 부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이미 오래전에 부쉈어요. 은영 씨가 저편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씨,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요.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립스틱도 지워져 처음에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할 뿐이었죠. 정말 당신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게 드러나면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진 씨는 그 말을 듣고 이를 갈며 아내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 입 닥쳐. 아직도 말할 낯짝이 남아있어? 시어머니가 다시 허둥댔습니다. 됐다. 됐어. 다들 그만해. 유나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말해봐.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려 하자 비로소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첫째, 성진 씨가 빌려간 500만 원에 대한 명확한 상환 계획을 주세요. 둘째, 이 집은 제가 리모델링과 부채 상환에 큰 돈을 보탰어요. 제 몫에 대한 권리를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할 거예요. 셋째, 오늘부터 민준 씨는 제 돈에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어요. 모든 가족카드, 연결 계좌, 공동 접근 권한 전부 차단할 거예요. 민준 씨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유나야. 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넷째, 내일 오전 9시에 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가주세요. 만약 오지 않으면 저는 바로 소장을 접수할 거예요. 민준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항상 자신의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여자가 정말로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굴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할게. 이제부터 형수랑 절대 엮이지 않을게. 우리 방에 가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만약 한 달 전이었다면 아마 이 사과 한마디에 제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위장이 벗겨진 지금 그의 말은 가엾을 정도로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사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댈 곳이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사과하는 거예요? 민준 씨는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벽 구석에 세워져 있던 작은 캐리어를 끌어왔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올 때부터 저는 오늘 밤 여기서 단 하루도 더 자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은 밖에서 잘게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봐요. 시어머니가 경악했습니다. 너 정말 가려는 거냐?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가요. 제 말 한마디에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캐리어는 제 손에 가볍게 들려 있었지만 마치 제가 시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썼던 모든 시간을 함께 끌고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달려와 캐리어를 잡았습니다. 유나야, 일단 진정해. 무슨 일이든 오늘 하루는 넘기고 얘기하자. 갑자기 이렇게 캐리어 끌고 나가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는 제 캐리어를 꽉 쥔 그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가 신경 쓰는 것은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오직 체면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단 1분도 더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재빨리 다가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잔치 초반의 거만함은 사라졌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강압적인 태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너 못 가. 무슨 일이든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캐리어 끌고 나가는 건 시댁 얼굴에 먹칠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아마 너무 아프면 그 아픔마저 차가움으로 변하는 모양입니다. 먹칠이요. 죄송하지만 이 집안 얼굴에 먹칠한 건 제 캐리어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이고 어머니의 편애고 제 돈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제 자존심은 한 푼의 가치도 없게 여긴 이 집안의 방식이에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제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성진 씨는 여전히 식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은영 씨는 의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퉁퉁 부어 아침의 단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어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 서서 음식 하나하나, 소스 하나하나를 신경 쓰며 그저 화목한 가족 모임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바로 그 집 한가운데 서서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저를 한쪽으로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형수랑 연락 끊을게. 형한테도 설명할게. 어머니한테도 사과할게. 제발 가지 마.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지 마.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이제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당신이 제일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야. 하지만 이제는 그 사과도 필요 없어. 그는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 선명한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사실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하나씩 저는 가족 카드를 정지시키고 공동 계좌 연결을 끊고 재정과 관련된 이메일과 앱의 비밀번호를 모두 바꿨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게 민준 씨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유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돈은 내가 관리해요. 당신이 누굴 챙기고 싶든 누구한테 뭘 사주고 싶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가 초조해했습니다. 너 그러면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하라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나 우스워서 콧등이 시큰해질 정도였습니다.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감히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고만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현관문을 나섰을 때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낡은 햇살 냄새와 길가의 매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망설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제가 썩어빠진 결혼 생활에서 제 발로 걸어 나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새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등 뒤에서 민준 씨가 따라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유나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만약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은 법대로 처리될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미리 불러둔 택시의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그가 문 밖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뒤에 있는 집은 여전히 불이 밝고 여전히 번듯하고 여전히 품이 있는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는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좌석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애초에 다른 사람이 망가뜨리지 말았어야 할 것을 결국 제 손으로 끝내야 했다는 사실이 피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 근처의 작은 호텔의 방을 잡았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자마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성진 씨, 심지어 은영 씨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봐. 내 마지막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커튼을 치고 낯선 방의 침대 가장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저는 제가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미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너무나 맑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의 결혼 생활 동안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아플 정도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가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왔다며 몇백만 원을 빌려갔던 일들, 시어머니가 아프다, 집안 사정이 어렵다, 푸념할 때마다 제가 조용히 돈을 붙여드렸던 일들, 성진 씨의 공장에 자금이 부족했던 일까지.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가족끼리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저는 그 점이 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크림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가볍게 화장을 한 후 블랙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을 못 자서 얼굴은 조금 창백했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동정받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8시 40분, 저는 변호사가 약속한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광화문에 위치한 유리로 된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는 환하게 빛났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 마음속의 혼란감은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시계가 8시 50분을 가리킬 때 저는 변호사 사무실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변호사는 저보다 10살쯤 많아 보이는 홍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아주 간결했죠. 그녀는 제가 미리 보낸 모든 자료를 검토한 상태였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집 수리비 내역서, 그리고 거실 카메라 영상까지. 그녀는 서류 뭉치 하나를 제 쪽으로 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유나 씨가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무기는 증거가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 냉정해졌다는 사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벼운 말이었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저는 돈을 잃는 것도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상대방이 저 자세로 나올 때 제가 예전처럼 또다시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9시 5분 전 제 휴대폰이 량라.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든 다 얘기로 풀 수 있단다.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 내가 부탁할게. 저는 그 문자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저를 아가라고 한 번만 부드럽게 불러주셨어도 저는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드러움은 오직 자신의 이익이 위협받을 때만 나타난다는 것을 굿이 정각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제의 셔츠는 갈아입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초췌했습니다. 눈은 붉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긴 밤을 보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후회, 그리고 불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중 어느 것이 진심이고 어느 것이 연기인지 추측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홍 변호사님이 그를 보며 오늘 업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후 이혼 합의서 초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에어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민준 씨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겼습니다.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장난인 적 없었어요. 그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결혼 후에 산 아파트는 공동명의인데 당신이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건 불합리해. 홍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아파트 구입과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유나 씨의 재정적 기여는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유나 씨 측에서는 민준 씨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향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나야, 나를 어디까지 몰아붙일 셈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나예요. 모든 걸 뒤집지 마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있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씁쓸해서였습니다. 저는 아주 가볍게 웃었습니다. 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인내심을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쏟아붓지 않았겠죠. 진심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저항적인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형수한테 좀 불분명하게 대한 건 인정해.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었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잘못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한 짓에 대해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홍 변호사님에게 돌아섰습니다. 변호사님, 나머지 조항들 계속 진행해 주시죠. 민준 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마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그를 이곳에 부른 것은 해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를 부른 것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홍 변호사님이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이제 양측 간의 채무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준 씨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씨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턱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처럼 부드러운 말로 모든 일을 무마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이렇게 명백한 숫자들 앞에 앉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상황에 몰리는 것에는 더욱 익숙하지 않았죠. 홍 변호사님이 그의 앞에 요약본을 놓았습니다. 첫 번째 항목, 결혼 후 인테리어 비용일 500만 원, 주방, 천장, 바닥, 그리고 붙박이장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항목, 성진 씨에게 빌려준 2,500만 원, 차용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 지난 17개월간 민준 씨에게 산발적으로 이체된 800만 원. 내용은 생활비, 업무 처리 비용, 어머님 용돈 등입니다. 네 번째 항목, 기타 발생 비용. 여기에는 제3자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일부 거래가 포함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민준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제3자라니 무슨 소리요? 홍 변호사님이 조용히 카드 내역서 사본을 그에게 밀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6일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40만 원, 예를 들어 서촌의 한 레스토랑에서 2차례의 저녁 식사, 영수증 금액은 각각 19만 원과 21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민준 씨 명의로 된 휴대폰 할부금, 초기 3개월은 유나 씨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마 충분히 아팠기 때문일 겁니다. 고통이 하나하나의 숫자와 날짜, 시간, 거래 내역으로 분해되자 그것은 더 이상 모호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되었고 사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겨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준 건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부부가 같이 살면서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구는 게 말이 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말이 되고 안 되고는 누가 이 결혼을 먼저 계산적인 거래로 만들었느냐에 달려 있겠죠. 당신이 내 돈으로 당신의 그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나도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 없었어요.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었죠. 말 참 냉정하게 하네. 저는 비웃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냉정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땠죠?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 텐데? 홍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의뢰인의 입장은 매우 명확합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모든 것은 민사 및 가사소송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나 씨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유책 사유와 관련된 추가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모든 퇴로를 마련해 뒀다는 거군?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살아갈 길을 준비한 거예요. 퇴로는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 많이 줬던 거고요. 그 말에 그는 멈칫했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나야, 만약 내가 오늘 서명하면 형한테 돈 갚으라고 닥달하는 건 그만둘 수 있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차가운 조소만이 남았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형, 그의 형의 공장, 우리의 결혼, 내 자존심, 내가 겪은 고통은 그저 뒷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확한 기한은 줄 거예요. 하지만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당신 집안 전체를 내가 부양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구나. 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반짝이는 타일, 바닥에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정신을 차린 것뿐이에요. 바로 그때 민준 씨의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흘끗 보더니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은영 씨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화나지도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미련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홍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으셔야 한다면 3분 정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민준 씨는 너무나 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 위로 문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전화 좀 받아요. 나 너무 무서워요. 성진 씨가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가래요. 저는 그의 휴대폰 화면에서 천천히 시선을 뗐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해서 더 이상 누구의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관계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는 그는 한 번도 진심으로 그 관계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홍 변호사님에게 돌아섰습니다. 변호사님, 최종본 인쇄 좀 부탁드려요. 오늘 바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유나야, 잠깐만.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진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땀으로 등이 젖은 채 한 번만 더 참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주방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아주 침착하게 쳐다봤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어차피 당신이 처음부터 가장 신경 쓰던 사람은 내가 아니었잖아요. 민준 씨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빛만 봐도 제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그와 승패를 다투는 것이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이 순간까지도 그가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곤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유리 테이블 위에서 울리는 건조한 진동음은 마치 우리 사이에는 결코 단둘만 있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일부러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고 재빨리 화면을 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나야, 10분만 줘. 저쪽 일 처리하고 와서 다시 얘기하자. 저는 물었습니다. 저쪽이 어딘데요? 그는 말이 막혔습니다. 옆에 앉은 홍 변호사님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조용히 펜을 서류 쪽으로 밀었습니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방안의 압박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나랑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 여자애를 처리하러 가야 한다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냥 서명해요. 민준 씨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꼭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겠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은 쓰디썼습니다. 또 내가 당신을 몰아붙인다고요? 민준 씨, 그 말을 하는 당신은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죠. 당신이 나를 하루 종일 주방에 세워두고 형수에게 새우 까주는 걸 구경하게 만들었을 때 당신은 나를 몰아붙인다고 생각 안 했어요? 당신이 내 돈으로 옷 사주고 밥 사주고 내 등 뒤에서 애매한 관계를 이어갔을 때 당신은 나를 몰아붙인다고 생각 안 했냐고요? 아픈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협상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에게서 진짜 무력감을 보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무력감이 아니라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무력감이었습니다. 홍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앞에 있는 합의서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양측은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둘째, 민준 씨 측은
유나 씨가 기여도를 증명한 재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인합니다. 셋째, 성진 씨의 이 500만 원 채무는 별도의 민사 약정서로 처리하며 구체적인 상환 기간을 명시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민준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서명하면 그 영상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결국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후회도, 자신이 결혼한 사람을 배신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체면을 잃는 것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당신이 시간을 끌수록, 말을 바꿀수록, 당신 가족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압력을 가할수록 나도 당신들 체면을 지켜줘야 할 의무는 없어져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작지만 신랄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결국 그렇게까지 원한이 깊었던 거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원한의 단계를 지났어요. 이제는 그냥 내 인생에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에 그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제가 식탁 밑에서 그의 손이 다른 여자의 손을 몰래 잡는 것을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여 서류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펜을 쥔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가락을 보며 문득 어제 그 손으로 은영 씨에게 새우를 까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다정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명했습니다. 첫 획이 느리고 무겁게 그어졌습니다. 마치 그가 쓰는 글자 하나하나가 그가 잃고 싶지 않은 이익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 같았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홍 변호사님이 서류를 받아 마지막으로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다음 절차는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두 분이서 잠시 따로 이야기 나누셔도 됩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민준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만약 그날 당신이 일을 크게 벌이지 않았다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항상 피해자가 왜 조금 더 침묵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죠. 저는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만약 그날 그 새우를 까주지 않았다면 내가 여전히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왜 모든 게 이렇게 됐는지 나한테 묻지 마요. 당신은 언제부터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제가 문으로 다가갔을 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도 감히 뒤집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은영 씨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1초간 그것을 쳐다본 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그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서류에 서명한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서 그 이름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제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그 안에 있을 때는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처럼 답답하지만 정말로 밖으로 나와야만 바깥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오전에 햇살이 건물 앞 계단에 노랗고 건조하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서서 심호흡을 한 후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차에 오르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진 씨였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을 샌 듯 무겁고 쉰 남자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유나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 편들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그냥 몇 가지 똑똑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저는 길가의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성진 씨에 대한 원망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서 그 역시 저에게서 이익을 얻는 동시에 아내와 동생에게 배신당한 하나의 연결고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바빠요. 대여금 문제라면 변호사님과 얘기하세요.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영이 일 말이야. 언제부터였는지 알아야겠어.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그 남자도 가장 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안의 누구에게도 구원자가 되어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날 정오, 제가 막 회사에 도착했을 때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주 긴 장문의 메시지였죠.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이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 민준 씨가 아침부터 넋이 나간 사람 같다는 이야기. 은영 씨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성진 씨가 집안의 의자 몇 개를 부쉈으며 온 가족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이야기. 마지막 줄은 이랬습니다. 네가 한때 이 집을 아꼈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다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컴퓨터 화면 앞에서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을 때 기름 연기가 눈을 맵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만 더 잘하면 시댁도 나를 진짜 가족처럼 여겨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알고 보니 저는 정말 그 집을 아꼈던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그럴 자격이 없었을 뿐입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메시지 창을 껐습니다. 오후에 홍 변호사님이 서명된 합의서의 임시 확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곧이어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씨가 방금 다시 연락했어요. 형의 대여금 상환 기간에 대해 추가로 협상하고 싶다는군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던가요? 홍 변호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상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유나 씨가 어떤 녹화 영상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역시 민준 씨다웠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는 저를 이용해서 자기 가족을 한 번 더 구하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합의한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기간 연장을 원하면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명확한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영상 비공개 문제는 그쪽에서 모든 압박을 중단할 경우에만 동의하겠다고 전해주세요. 홍 변호사님이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대처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 사건을 맡은 후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유나 씨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저는 얇고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여자가 가장 힘든 것은 때로 나쁜 남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 사랑하고 잘못 믿고 잘못 희생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바로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던 예전 아파트에 들러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강남의 한 주상복합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몇 년간 평온하게 살다가 아이를 낳고 미래를 위해 조금씩 저축하며 살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텅 비고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습기와 공허함만이 가득했죠. 거실을 지나가는데 며칠 전 마시던 컵들이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의 쿠션 하나가 삐딱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 갑자기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장을 여러 옷과 서류, 몇 가지 개인 물품을 챙겼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준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은 퀭했고 얼굴은 눈에 띄게 초췌했습니다. 더 이상 출근할 때의 단정한 모습이 아니었죠. 우리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짐 가지러 올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옷을 접어 캐리어에 넣었죠. 그는 몇 걸음 더 다가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집안이 엉망이야. 형은 은영 씨한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고 어머니는 아침부터 계속 우시기만 해. 다들 나를 원망해. 제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해야 할지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는 힘겹게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이번에야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는데요? 당신을 위로해 줄까요? 아니면 예전처럼 당신이 저지른 난장판을 내가 대신 치워주길 바라요? 그는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제가 방금 세게 뺨을 때린 사람처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들이 그가 저에게 한 짓의 일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네가 믿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한 가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네가 떠나고 나서야 이 집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게 됐어. 저는 말없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우리 결혼을 아쉬워하는 게 아니었어. 그들은 네가 더 이상 그곳에서 짐을 져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쉬워할 뿐이야. 그 말을 듣자 저는 문득 실소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지퍼를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당신도 한때는 그들과 똑같았어요. 제 말에 민준 씨는 거실 한가운데서 얼어붙었습니다. 노란 조명이 그의 얼굴에 비쳐 제가 예전에 본 적 없는 피로감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조금만 저 자세를 취하면 제가 양보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데 익숙했던 남자의 짜증 섞인 모습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는 정말로 달콤한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들과 같았어. 더 나쁜 건 나는 네가 영원히 참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열어 남은 개인 서류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침실은 결혼 후 제가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크림색 침구 세트부터 침대 머리맡에 걸린 그림, 그리고 민준 씨가 아주 좋아한다고 말했던 부드러운 노란 불빛의 스탠드까지.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느낌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한때 집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기억의 임시 거처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왔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마 그도 알았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저를 만지면 제가 즉시 뒤로 물러설 것이라는 것을. 유나야,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물어봐요. 그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예전에 애써 무시했던 많은 사소한 일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은영 씨가 피곤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가 즉시 약을 사러 달려갔던 일들, 제가 몇 시에 오냐고 문자를 보내면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녀가 전화하면 바로 집을 나섰던 일들, 가족 식사 자리에서 그들의 시선이 너무나 빨리 스쳐 지나가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던 일들, 그리고 선물들, 지출 내역들, 황급히 끊어버린 통화들.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아마 아주 오래전부터였을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아니, 더 정확히는 내가 결혼한 남자가 나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죠. 미안하다. 저는 아주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더 이상 비아냥거림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있을 뿐이었습니다. 알아요?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건 당신과 은영 씨가 실제로 어디까지 갔느냐가 아니에요.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건 내가 여러 번 진실을 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억지로 당신을 믿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을 바보로 만들 정도로 믿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네가 바보가 아니야. 내가 자격이 없었어.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진심처럼 들리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얇은 빗줄기가 바닥과 제 캐리어, 그리고 제가 수없이 그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침대 가장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문득 모든 것이 마지막 장면을 향해 달려가는 영화 같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끌어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 거실에 혼자 앉아서 아직 치우지 않은 식기를 봤어. 계속 생각했어. 만약 그날 내가 그녀에게 새우를 까주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더 일찍 멈출 줄 알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하고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아니요, 그는 멈칫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새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 마음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명확한 경계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다른 날이었을 거예요. 문제는 하나의 행동이 아니에요. 문제는 당신이 내가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은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민준 씨가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오해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전의 모든 사과보다 더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나랑 형수, 처음에는 그냥 다시 얘기하는 사이였어. 그러다 점점 선을 넘게 됐어. 잘못됐다는 건 알았지만 그녀가 힘들다고, 옛날이 그립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어. 정신을 차렸을 땐 모든 게 너무 멀리 와버렸어. 저는 가만히 서서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이 정말로 고백을 할 때쯤이면 마음이 이미 충분히 식어서 더 이상 소리치고 싶지 않게 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저 물었습니다. 그 와중에 내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그 질문에 민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는 거의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했어. 하지만 내가 이기적이었어. 더 나쁜 건 나는 여전히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마침내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의심이 많았던 것도, 제가 까다로웠던 것도, 제가 일을 크게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배신당했고 다른 사람들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침묵을 강요당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똑바로 섰습니다. 민준 씨, 오늘 적어도 한 번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가 본능적으로 일어섰습니다. 알아. 그냥 나중에 네가 나를 기억할 때 온통 증오뿐이지는 않았으면 해서. 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증오로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교훈으로 기억할 거예요. 여자가 아무리 사랑해도 자신의 마지막 경계선은 이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문에 다다랐을 때 그가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유나야. 저는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갚고 내가 저지른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면 너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저는 2초간 침묵한 후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내 몫이죠. 하지만 다시 돌아가느냐 마느냐는 당신이 배신을 선택한 그날부터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됐어요. 말을 마친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등 뒤로 그 방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그 남자가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전 아파트를 나섰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스테인리스, 거울에 제 생각보다 평온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마 민준 씨의 입으로 직접 모든 것을 인정한 말을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도 완전히 떨어져 나간 모양입니다. 아프기는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무엇인지 모를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입구가 선명하게 보이는 상처였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 새살이 돋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마치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일을 했습니다. 이메일, 보고서, 숫자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10시가 가까워지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성진 씨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하룻밤 사이에 몇 살은 더 늙은 것처럼 쉰 소리가 났습니다. 유나 씨, 한마디만 하려고 전화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은영이랑 얘기 끝냈어. 걔가 다 인정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성진 씨의 입으로 직접 듣자 제 마음은 한 뼘 더 차가워졌습니다.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이 제 이름으로 불릴 때 항상 생각보다 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진 씨가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정말 한심한 놈이야. 아내랑 동생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속이는 걸 모르고 있었다니. 저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통은 외부인이 몇 마디 위로로 끼어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500만 원은 약정서 쓰고 꼭 갚을게. 없던 일로 해달라고는 못해. 그냥 이번 일은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는 말 하고 싶었어.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의 도시 야경을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통해서 약정서 기다릴게요. 다른 일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수학이 넘어가 몇 초간 조용해졌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진 않았지만 더 무거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안의 각자는 모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를 대신해 살 수도 아파할 수도 짐을 져줄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통해 성진 씨가 보낸 채무상환 약정서 스캔본을 받았습니다. 기간은 8개월이었고 그의 명의로 된 작은 트럭과 공장의 일부 기계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꼼꼼히 읽어본 후에야 확인의 신을 보냈습니다. 점심때쯤 홍 변호사님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쪽에서 협의 이혼 서류에 모두 서명했어요. 이번 주 안에 접수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해두셔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묻자 홍 변호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방금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는군요.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아마 유나 씨 마음을 돌리려고 하시겠죠? 제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는 온갖 달콤한 약속을 아끼지 않으시거든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 식어버린 찻잔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만남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수공원 근처의 한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검은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올렸지만 얼굴은 눈에 띄게 초췌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항상 품위 있고 권위적인 모습을 유지하려던 그 여인은 확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눈가를 붉혔습니다. 살이 빠졌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한마디만으로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뒤늦은 관심은 그저 붙잡기 위한 또 다른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물컵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네가 원망하는 거 안다. 우리 민준이가 잘못한 것도 알아. 하지만 어느 집인 듯 시끄러운 날이 없겠니. 네가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저는 시어머니를 아주 침착하게 쳐다봤습니다. 계속 그 집에 머물렀다면 후회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아프게 한 건 민준 씨와 은영 씨의 일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 동안 어머니 눈에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제 편에 서주신 적이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고 테이블 위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자신도 그 대답이 아니요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참 후에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편애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건 네가 강하고 똑똑하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텅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사람들이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것은 때로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착하고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가볍지만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감당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참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참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는 이 집이 엉망이 된 것을 안타까워하시지만 저는 너무 늦게 정신을 차린 제 자신을 안타까워해요. 시어머니의 눈이 완전히 붉어졌습니다. 유나야, 만약 내가 민준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면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빠르지도 강하지도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어머니. 어떤 것들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인다고 해서 예전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던 사람의 모습이 아닌 무너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좌절이 제 인생을 한 번 더 담보로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컵 아래에 돈을 놓았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하지만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 모든 일은 법대로 처리하도록 하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도 그 낡은 집이 더 이상 저를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시어머니를 만난 후 저는 바로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광화문의 익숙한 거리를 한 바퀴 돌고 나무숲이 물들기 시작하고 카페들이 이른 시간부터 늦게까지 불을 밝히는 정동길로 향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고 가게들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신호등은 여전히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다시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제 마음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혼 후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밥을 해줘야 할 사람이 기다리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메시지를 보냈는지 휴대폰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 민준 씨가 늦는 이유가 정말 일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느낌은 아주 이상했습니다. 공허하면서도 가벼웠고 아프면서도 동시에 눈앞에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수가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등어구이 정식에 된장찌개, 그리고 나물 반찬 몇 가지. 산의 진미도 아니었고 가짓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첫 숟가락을 떴을 때 저도 모르게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닌 저를 위한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반찬을 시어머니가 좋아할까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은영 씨가 짜다, 싱겁다, 불평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민준 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곳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가게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제가 그 집안에 누구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 아니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이혼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민준 씨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그 역시 지금 저를 붙잡는 것이 아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지탱해주던 사람을 붙잡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절차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호텔에서 나와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임대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침실 하나, 작은 발코니 하나, 그리고 작지만 깨끗하고 밝은 주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스파티 필름 화분을 하나 놓고 크림색 침구 세트를 깔고 부드러운 노란 불빛의 스탠드를 놓은 후 직접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새 집은 크지 않았지만 그곳의 모든 물건은 제가 좋아서 선택한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풍수에 좋다고 해서 산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보기 좋다고 해서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저는 예전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렸던 제 자신의 조각들을 다시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퇴근길에 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 씨와의 공동금융 연계가 공식적으로 모두 해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확인 메시지는 아주 짧았지만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어떤 끝맺음은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줄의 글자, 하나의 확인 도장, 하나의 완료된 절차.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발코니에 앉아 아래의 차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단 몇 글자였습니다. 우선 일부 금액 보냈어. 저는 은행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정말로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지난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가 구걸하지도 변명하지도 회피하지도 않고 보낸 돈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캡처해서 홍 변호사님에게 기록용으로 보낸 후 휴대폰을 끄고 계속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어떤 행동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평온함에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아마 사람이 정말로 고통에서 벗어나면 억지로 냉정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저 더 이상 그 일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주말에 저는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제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집으로 이끌고 주방으로 가서 식어버린 꽃게탕을 데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안경을 벗고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신 후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럼 됐다. 단 4글자였지만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박한 밥상 위에는 어머니의 제육볶음, 꽃게탕, 그리고 바삭하게 부친 두부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음식 냄새가 저를 어릴 적 그 느낌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에만 들어오면 마음이 놓이던 그 시절로 어머니가 저에게 두부전을 집어주시며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말씀하셨습니다. 딸, 항상 강할 필요는 없어. 우리 집에서는 약해도 괜찮아. 그 말에 어느새 제 눈물이 밥그릇으로 떨어졌습니다. 시댁에 있는 동안 저는 항상 똑똑하고 강하고 책임감 있고 일을 잘 감당한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듣기에는 좋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가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 피곤하지 않으냐고 물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족 모임 이야기, 새우 이야기, 카메라 영상 이야기, 이혼 서류 이야기, 시어머니가 따로 만나자고 했던 이야기까지. 부모님은 아주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끼어들지도, 제가 어리석었다고 꾸짖지도, 왜 그렇게 오래 참았냐고 탓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잘했다. 네 명예조차 지켜주지 않는 결혼이라면 아까워할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가 더 이상 혼자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에서 잤습니다.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때로 옆에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참지 않아도 되는 곳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초가을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정말로 제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주 후 저는 홍 변호사님으로부터 절차가 완료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앉아 막 첫 커피를 내린 참에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큰 창밖으로 멀리 있는 낮은 지붕들 위로 햇살이 얇고옅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의 글자를 꽤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야 할 텐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공허함이었습니다. 마치 낡은 가구들을 모두 치운 텅 빈 방 같았습니다. 당장은 기쁘지 않았지만 훨씬 더 시원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색 원피스를 입기로 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했고 머리는 낮게 묶고 화장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방금 막 상처에서 벗어난 여자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을 마무리할 만큼 충분히 정신을 차린 사람으로. 제가 도착했을 때 민준 씨는 이미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말라 있었고 턱은 더 뾰족해져 있었습니다. 셔츠는 어깨 위에서 헐렁했고 앉아있는 모습조차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그는 몇 살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것을 보자 그는 일어섰습니다. 한순간 저는 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는 기색도 제가 마음 약해질까 떠보는 습관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고 긴 피로감과 후회와 아주 비슷한 어떤 감정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왔구나.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은 이미 며칠 전에 거의 다 했기 때문입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며 저는 조용히 절차를 밟으러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온 젊은 부부도 있었고 양가 부모님과 함께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가벼운 이별은 없다는 것을. 다만 아직 사랑해서 아픈 이별이 있고 결국 자신이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서 아픈 이별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고 테이블과 의자는 단정하게 놓여 있었으며 서류는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질문은 아주 짧았고 절차적이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자발적인 의사인지, 추가적인 분쟁은 없는지 담당자가 물을 때마다 저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두 분 모두 혼인관계를 종료하는데 합의하셨음을 확인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침착했습니다. 옆에 앉은 민준 씨는 저보다 한 박자 늦게 그리고 나서야 말했습니다. 네, 단 한 글자였지만 저는 마치 등 뒤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끄럽지도 격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이 하나 닫혔고 이번에는 제가 다시 열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갑자기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 동안 제가 무겁고 축축하고 차가운 옷을 계속 입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마침내 그 옷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 민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유나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 서서 서류 뭉치를 들고 퀭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아주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결국 그는 그저 물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 저는 그를 몇 초간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목이 메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잘 지내?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피곤한 웃음이었습니다. 별로 저는 더 웃지 않았습니다. 그건 더 이상 제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형이 돈 마련하려고 기계 일부를 팔았어. 어머니는 요즘 말이 부쩍 줄으셨고 은영 씨는 이혼 절차 밟으면서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갔대. 네가 떠난 날부터 그 집은 더 이상 집 같지가 않아.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소식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더 이상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는 이미 이해했기 때문일 겁니다. 결과는 조만간 찾아와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영원히 살 수 없고 누구도 배신하고도 상처를 남기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보며
목소리가 더 쉬어 있었습니다. 너한테 돌아와 달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네가 떠난 게 옳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네가 그날 했던 모든 말이 결국에는 다 맞았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는 이 남자가 밉지도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한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졌던 가장 좋은 것을 제 손으로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사실과 함께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이해해줘서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어온 가벼운 바람이 햇살 냄새와 옅은 먼지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문득 그날의 가족 모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준비했던 잔치상, 다른 여자를 위해 까주던 새우들, 시어머니의 눈빛, 식탁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던 따기 소리, 문 밖으로 끌고 나왔던 캐리어. 모든 것이 어제의 일 같으면서도 아주 먼 옛날 이야기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만약 나중에 다른 누군가가 네 인생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네가 이렇게까지 강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씁쓸하지도 마음이 약해지지도 않은 아주 가벼운 미소였습니다. 나도 그러길 바라. 말을 마친 저는 어깨에 걸친 가방끈을 고쳐 맸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그는 가만히 서서 저를 붙잡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깊고 아주 오랫동안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걸어 유리문을 지나 밖으로 곧장 나갔습니다. 이른 오후에 햇살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건물들 위로 펼쳐진 맑고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으며 삶은 여전히 매일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인내를 강요할 수 없는 단계. 더 이상 아무도 제 친절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단계.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제가 얼마나 소중하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잊게 만들 수 없는 단계. 저는 휴대폰을 열어 홍 변호사님에게 짧은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답장은 아주 빨리 왔습니다. 집에 와서 밥 먹어라. 단 4글자였지만 햇살 아래 서 있던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마침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열어갈 것이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3개월 후 저는 회사에서 더 가까운 새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고층에 위치해 넓은 하늘이 보이는 발코니와 길가에 늘어선 라일락 나무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아침, 저는 직접 창문 하나하나를 닫고 찬장에 그릇을 정리하고 옷장에 옷을 걸고 식탁 한가운데에 흰 백합을 꽂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서 저를 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없었고 한밤중에 문이 열리며 남편의 옷에 섞여 들어오던 낯선 향수 냄새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빛, 표정, 태도를 살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아침 햇살과 제가 예전에는 아주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서둘러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누구에게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의 리듬을 천천히 되찾았습니다.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과일을 좀 사고 주말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물회를 먹으러 가고 아버지가 새 안경 맞추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남는 저녁에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예전에 시댁 걱정에 미뤄뒀던 재무관리 단기 과정을 다시 수강했습니다. 매일이 격렬하진 않았지만 제가 정말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진 씨가 갚는 돈은 여러 번에 걸쳐 늦기는 했지만 약속대로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도 그가 예전에 받아갔던 돈의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게 속했던 것들이
점차 제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홍 변호사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해요. 저는 점심시간에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죠. 예전에 저는 대단하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일을 처리하고 많은 압박을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때로 대단하다는 것은 자신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제때 멈출 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일찍 퇴근해서 단골 과일 가게에 들러 체리 한 상자와 청포도를 좀 산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는 조용했고 복도 끝에 유리창으로 기운 햇살이 타일 바닥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집 문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에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도 그렇다고 마냥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충만함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긴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온 사람이 마침내 경계하지 않고 등을 기댈 곳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연어 스테이크 한 조각, 채소 스프 한 그릇, 그리고 생강을 곁들인 간장 종지.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활짝 핀 흰 백합을 보며 문득 그날의 가족 모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식탁이었고 아주 많은 음식이 있었고 제가 공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 준비했지만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날 저는 잔치상 한가운데 앉아서도 마치 이방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 몇 가지의 간단한 음식뿐이었지만 저는 제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오늘 이 식탁에 저와 함께 앉은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었고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살짝 울렸습니다. 민준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애원하거나 변명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마지막 금액까지 모두 보냈어. 잘 지내. 저는 화면을 몇 초간 보다가 껐습니다. 화나지도 동정심이 들지도 더 이상 탓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발코니 밖으로 초가을 바람이 얇은 커튼을 스치며 나무심 냄새와 도시의 남은 열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문득 몇 달 전에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부터 주방에 서서 땀으로 등이 흠뻑 젖은 채 조금만 더 참으면 한 가족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애써 믿었던 그 여자. 저는 그녀가 안쓰러웠습니다. 진심으로 안쓰러웠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진심으로 사랑했고 너무나 많이 희생했으며 아주 긴 길을 걸어온 후에야 비로소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녀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여자가 돈을 잃고 시간을 잃고 심지어 결혼 생활을 잃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자신의 자존심만은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기를 주방으로 가져갔습니다. 흐르는 물이 손가락 끝을 시원하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의 결혼이 끝났고 하나의 낡은 집이 닫혔으며 한때 아주 중요했던 몇몇 사람들은 이제 그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불이 켜진 도시를 보았습니다. 도로 아래의 불빛들이 마치 삶의 조용한 흐름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과 평온한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미소는 억지스럽지도 씁쓸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이제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제 자신을 위해 먼저 남겨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삶의 감정적인 단편들을 바탕으로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이며 AI 음성을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관객들이 이야기를 통해 삶의 좋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특정 개인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혼에서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존중과 명확한 경계선이다. 둘째, 희생은 존중받을 때 의미가 있으며 당연하게 여겨지면 소모가 될 뿐이다. 셋째, 자신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침묵이 항상 미덕은 아니다. 때로는 제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넷째, 강한 여자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섯째, 돈 문제는 명확해야 하며 특히 가족과 결혼이라는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섯째, 배신한 사람은 사과할 수 있지만 모든 사과가 이미 깨진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곱째, 더 이상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곳을 떠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구하는 것이다. 여덟째, 진정한 가족은 다수의 평화를 위해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다. 아홉째, 자존심은 마지막 경계선이며 한 번 잃으면 되찾기 매우 어렵다. 열 번째,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을 제때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할 줄 아는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제 여정을 끝까지 인내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관계 속에서 항상 평안하고 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